복노와 부르고픈 한이 있었다. 나라 잃고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중생의 서름 복받친 울음이었다. 그것이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소리였다. 탑골 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던 민족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일경에게 끌려갔다. 만해는 서대문 영무소의 철창에 갇혔다. 감옥은 만해의 몸뚱이는 가둘 수 있었지만 자유호는 가둘 수 없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이 삶을 선택했다. 그에겐 옥중에서 3대 원칙이 있었다.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둘째, 사식을 취하지 말 것. 셋째,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그의 이런 원칙에 다른 민족 대표들도 동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런 원칙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일제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만해의 원칙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만해는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료와 학생들을 감싸면서 자신이 처벌을 달게 받으려 했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일제가 민족 대표들을 본보기로 극형에 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대성통곡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자 만해는 목숨이 그토록 아깝냐며 똥통을 끼얹어 버렸다. 금강산 건봉사에서 한일 합병 조약 소식이 전해진 날 대중공양 도중 스님들이 공양을 계속하자 이 중놈들아 밥이 넘어가느냐며 밥상을 걷어차버린 거였다. 짜디찬 감방은 만해의 선빵이었다. 일제는 참외소를 쓰면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만해는 거절하며 온기 하나 없는 한겨울 감방 안에서도 태풍의 눈 같은 고요를 간직하며 시를 읊었다. 물 같은 맑은 심경, 티끌 하나 없는 밤. 철장으로 돋는 달빛 또한 고하라. 모든 희노애락은 공이요 마음만 있을지니. 석가도 원래는 보통 사람일 뿐인 것을. 서울 성북동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다시 달동네를 오른다. 소나무 한 그루가 유난히 푸른 집이 시무장이다. 만해가 65살로 입적할 때까지 말년 10여 년을 지냈던 곳이다. 소를 찾는다는 시무는 불교에서 본성품이기도 하고 도이기도 하다. 만해에게 소는 무엇일까? 만해가 시무장에서 한 첫 작업은 유마경 번역이었다. 부타 시절의 유마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말을 남긴 제가거사다. 유마는 자타불이의 대승불교를 체화했기에 이미 불도를 이룬 강물조차 한 입에 들이마신 큰 바다였다. 금강산 건봉사에서 참선 수행해 1917년 스승 만화로부터 한 입으로 온 바다를 다 마셨다고 깨달음을 인정받은 만해는 다시 중생들의 고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만해는 조선의 국군이 기울던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13살 어린 나이에 혼인했으나 18살에 백담사로 출가했다. 그 뒤 잠시 홍성에 돌아왔으나 24살에 재입산한 이후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았다. 만해는 젊은 시절 2번의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 세계 지리책을 읽고서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안 만해는 27살에 세계 일주 여행을 단행했다. 첫 여행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었다. 그곳에선 일제에 쫓겨 고향을 등진 대한의 청년들이 머리 깎은 사람만 보면 외놈 앞잡이 일진 회원일 것이라며 문매를 쳐 죽이거나 산채로 바다에 수장했다. 만해는 여기서 2차례나 살해 위기에 처했다가 격투 끝에 사지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왔다. 32살 때는 만주에 갔다가 다시 외놈 첩자로 몰려 독립군에게 총을 맞았다. 그때 숲속에 쓰러져 온몸에 힘이 빠져 비몽사몽간이었던 만해 앞에 아름다운 분이 나타났다. 관음보살이었다. 관음보살은 눈부신 미소를 지은 채 꽃을 던지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무엇하고 있느냐고 말을 걸었다. 관음보살의 말에 정신이 든 마네는 일어나 도망쳤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핏자국을 본 추적자들에게 붙잡혔다. 추적자들은 총을 겨누었다. 마네는 그래 쏠 테면 쏘거라 하고 의연히 맞섰다. 그러자 추적자들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사라져버렸다. 마네는 인근 조선인 마을로 옮겨져 살을 찢어내고 바스러진 뼈 조각을 칼로 긁어냈다. 그를 진료한 의사는 해방 후 귀국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증언했다. 마네는 그때 맞은 여러 발의 총이 목 부위에 박혀서 평생 목이 한쪽으로 틀어진 채 살아야 했다. 일제의 앞잡이로 몰려 죽을 뻔한 두 사건 사이에 그는 일본의 은혜를 입었다. 1908년 도쿄 조동종 대학에서 일본 승려의 도움으로 불교와 서양 철학을 공부한 것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종교인과 지식인 등 많은 저명 인사들이 이 같은 개인적인 순환과 은혜에 의해 친일 또는 친미, 반공 등의 노선을 오갔다. 결국 종교도 사상도 지식도 개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네는 달랐다. 총을 쏜 독립군 청년이 훗날 마네를 찾아와 사죄하자 그는 나는 독립군이 그처럼 씩씩한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이제 마음을 놓게 됐다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서울 평창동 정도사 조실 설원 스님은 마네의 제자인 의산 스님의 제자다. 손상좌로서 시무장과 건봉사 간의 심부름을 했던 그 젊은이도 이제 90세를 앞둔 나이다. 애화 전문학교에 다니던 설사는 일제에 징병되자 작별 인사를 드리러 시무장에 갔다. 개인적 친밀감을 드러내지 않는 마네는 떠나는 손상좌를 보자 바둑판을 던졌다. 이놈아, 죽지 마라 하고 3번을 울부짖었다. 서울역에서 징용열차를 타기 위해 서 있던 청년 설사는 죽지 마라는 노스님의 말이 귓전을 때리자 달리는 기차 바퀴에 발을 넣어버렸다. 병신이 되어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설산이 이렇게 징병을 피하고 다시 마네에게 가서 인사드리자 마네는 조선 사람이 살아서 왔다. 조선 사람이 살아서 왔다며 기뻐 외쳤다. 설사는 할아버지 마네는 일제에 호적도 올리지 않아 배급을 받을 수 없었기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처지에서도 마네는 그를 회유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성북동 일대 20만 평의 국유림을 불허해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총독부와 연계된 한 청년이 돈보따리를 들고 오자 뺨을 때려 쫓았다. 3.1운동으로 3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추록한 직후 찾아온 한 기자에게 마네는 지옥에서 쾌락을 즐겼노라고 말했다. 깊은 산사에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도 고요와 자유를 잃기 일소인 수행자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절개와 대자유를 함께 지닌 마네의 경계는 헤아리기 어려웠다. 역초 홍명희는 말했다. 만에 한 사람 아는 것이 다른 사람 10,000명을 아는 것보다 낫다고 말이다. 만공선사는 이 나라에 사람이 하나 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에다라고 했다. 불교에서 지옥을 지키는 이가 지장보살이다. 한 중생도 없이 모든 중생을 벗어나게 하고 지옥문을 나서겠다고 서원한 보살이다. 시무장의 앞산과 마을을 보니 봄이 다가왔다. 총독부를 향하기 싫다며 북향으로 지어 북풍 눈보라를 맞은 시무장에서 양지의 중생을 보고 미소 짓는 이가 누구였을까? 하나같이 자신의 영달과 영광과 양지를 쫓는 세상이다. 그래서 마네가 열반하자 정인보가 울며 이렇게 조곡했던가. 풍라나 매운 향내 당신에게 견줄송가. 이날에 님 계시면 별도 아니 더 빛날까. 불도가 이외 없으니 호나 돌아오소서.